밤 11시 58분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막차 시간이 지나가고 정류장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었죠.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은 속도를 올리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노인을 보지 못한 것처럼 지나쳤죠. 그러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정류장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손에 쥔 낡은 종이 한 장이 빛에 반사돼 글자들이 보였죠. 막차를 타고 오겠다고 했다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누가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올 겁니다. 28년 만에.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벽시계는 자정령을 가리켰습니다. 막차는 이미 떠났고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건 처음엔 그저 집에 못 가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들었던 이야기는 단순히 길을 잃은 노인의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무언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끝까지 기다리려는 의지 같은 것이요. 앉으셔도 돼요. 추우시죠?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색이 바래서 거의 세피아톤처럼 변한 사진 속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입니다. 28년 전 사진이에요. 사진 속 아이는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이 참 해맑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그 웃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무거웠습니다. 28년이요? 그럼 지금은 35살이 됐겠죠. 아마도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의 나이를 정확히 모른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노인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8년 전 이 정류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노인은 지방에서 서울로 일하러 온 가장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죠. 아내와 어린 아들은 고향에 두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노인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허리를 크게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회사는 제대로 된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게 빚이 쌓였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아이 학원비까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갔습니다. 노인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노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매일 밤 싸웠습니다. 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랬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못 진 거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이혼해주세요. 노인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양육권은 아내에게 갔습니다. 노인은 아들을 볼 권리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2시간만. 하지만 전처는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아들이 아프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노인이 찾아가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노인은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학교를 수소문했고 전처의 친척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서에 고소당할 뻔했습니다. 스토킹이라며. 저는 그냥 아들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되더군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로도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파지를 주었고 경비 일을 했고 청소 일도 했습니다. 틈틈이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밥이라도 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28년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수십 통이 넘는 편지들. 모두 반송되어 돌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주소를 몰라서 보낼 곳이 없어서 그래도 썼습니다. 언젠가 전해질 거라 믿으면서. 편지들은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수없이 펼쳐보고 접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아들아, 아빠야. 잘 지내니? 아빠는 오늘도 너를 그리워하며 하루를 보냈단다. 네가 좋아하던 붕어빵을 사들고 네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어. 하지만 오늘도 너를 만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꼭 너를 찾을 거고 그때 가서 제대로 미안하다고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꼭 찾아갈게.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절규였고 28년간의 그리움이었고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식 폰이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문자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28년 만에 연락드립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밤 11시 옛날에 아버지가 서울에서 일하실 때 자주 다니시던 그 정류장에서 뵙고 싶습니다. 막차 타고 갈게요. 메시지를 확인한 시간은 오늘 저녁 6시였습니다. 노인은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28년 만에 온 연락인데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늦어서 아들이 저를 못 만나고 가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5시간 전부터 여기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1시가 됐습니다. 11시 30분이 됐습니다. 막차 시간인 11시 50분도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기다린 건 아닐까요? 다른 정류장을 말한 건 아닐까요? 노인의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문자에 정류장 번호나 정확한 위치가 적혀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옛날에 제가 다니던 정류장이라고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년 만에 보내는 연락치고는 너무 모호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도 연락처도 구체적인 약속도 없었습니다. 혹시 답장은 해보셨어요? 했죠.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노인은 다시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메시지 창엔 노인이 보낸 답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다. 꼭 올게. 기다리게. 정류장 주소 알려줄까? 확실히 알려주면 좋겠구나. 아들아, 답장 좀 해줘. 아빠가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구나. 하지만 모든 메시지는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노인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혹시 차가 막혔거나 늦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이미 희망보다 체념이 더 짙어 보였습니다. 28년을 기다린 사람이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기다리는 거. 그 말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다림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계는 자정 12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거리는 더욱 고요해졌고 찬바람은 더 매섭게 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길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아들의 모습을 기다리며 자정이 넘어가자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노인의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아들이 올 가능성마저 사라질 것처럼. 어르신, 일단 따뜻한 데 가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근처에 24시간 카페도 있고
안 됩니다. 아들이 여기로 온다고 했으니 여기서 기다려야죠. 만약 제가 없으면 아들이 또 그냥 가버릴지도 몰라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28년 만의 기회를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거라도 사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노인을 뒤로하고 급히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핫팩과 따뜻한 커피 그리고 김밥 몇 줄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저 노인이 정말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 편의점을 나서는데 점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혹시 저 정류장에 계신 할아버지 아세요? 네. 아, 네. 조금 전에 알게 됐어요. 저분 사실 일주일 전부터 거의 매일 저기 계세요. 예? 일주일 전부터요? 점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은 오늘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정류장에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처음엔 그냥 쉬시는 줄 알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밤새 기다리시더라고요. 새벽에 출근하면 항상 저기 계시고 걱정돼서 몇 번 말 걸어봤는데 아들 기다린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그럼 오늘 받았다는 문자는 대체 뭐란 말인가요? 혹시 경찰에 신고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근데 본인이 여기 있겠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대요. 실종 신고도 아니고 본인 의지로 계신 거라서 그냥 가끔 순찰 돌 때 확인만 한대요. 점원의 말을 들으며 정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커피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핫팩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일주일 전에도 여기 오셨었나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키셨군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오늘 연락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전에 받은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이번 주 중에 찾아뵙겠습니다. 그 정류장에서 기다려주세요. 그 아래로 또 다른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엔 꼭 갈게요. 문자들을 보는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인을 이곳으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번호 정말 아드님 번호 맞으세요? 모르겠습니다. 28년 만에 온 연락인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전화는 안 해보셨어요? 했죠. 수십 번 했습니다. 근데 전화는 안 받아요. 문자만 보내고.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노인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주변에 아드님을 원망하는 사람이나 어르신께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 없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혼자 살아왔어요.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까지 괴롭힌단 말인가요? 혹시 최근에 누구한테 아드님 이야기를 하신 적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쯤 복지관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서 제 이야기를 좀 했죠. 어떤 이야기요? 그냥 아들을 찾고 있다고, 28년째 찾고 있다고, 꼭 만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분 연락처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이라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실마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노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8년 전 이야기도, 정류장 이야기도, 아들을 기다리는 노인의 마음도.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문자 아드님이 보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아요. 이게 진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래도 와야 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라도 진짜 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제가 안 와서 아들이 절 못 만나고 가면 어떡해요? 그럼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해요.
가짜인 걸 알면서도 와야 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이건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랑이었습니다. 처음 문자 받았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28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올 리가 없잖아요. 제 전화번호를 알 리도 없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정말 혹시 모르니까. 노인은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28년 전 아들의 사진. 이 아이가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디선가 저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기다리는 걸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노인은 속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속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기다리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노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왔어요? 노인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를 버렸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버린 게 아니에요. 찾았어요. 계속 찾았다고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뭐라고 보낼까요? 아니라고. 저는 아들을 버린 적 없다고, 매일 찾았다고, 미안하다고. 노인의 말은 점점 횡설수설이 되어갔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면 왜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갈 때 막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무능해서 지키지 못해서.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28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죄책감이, 후회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매일 보고 싶었다고요, 아들아. 누가 봐도 이건 악의적인 문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르신, 이거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안 돼요. 노인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진짜 아들이면 어떡해요? 아들이 저한테 화가 나서 이러는 거면요? 그럼 저는 아들의 마음도 받아줘야 해요. 원망도 받아야 하고 미움도 받아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엔 이미 모든 걸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번엔 꼭 만나러 가겠습니다. 노인은 그 문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기회가 있구나. 하지만 그건 다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는 노인을 계속해서 이 정류장으로 불러낼 것이고 노인은 계속해서 기다릴 것이고 그렇게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노인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건 아닐까? 어르신, 혹시 최근에 누가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물어본 적 없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통장이나 카드 같은 거 말씀하신 적은요? 그럴 리가요. 저는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노인의 말대로라면 금전적 목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새벽 1시가 넘어가자 거리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문자가 올까봐. 어르신,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죠. 내일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내일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낮일 수도 있고. 시간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노인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늦었잖아요. 저도 집에 가봤자 할 일 없어요.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노인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긴 밤을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 3시. 노인은 잠들지 않고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확인했지만 대부분은 광고 문자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4시쯤 노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21살 때였어요. 예? 21살이요? 28년 전이면 7살 아니었나요? 그게 사실은 한 번 더 만났었어요. 몰래. 노인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이혼 후 14년이 지났을 때 노인은 우연히 아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앞에서였습니다. 21살이 된 아들은 친구들과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어요. 다가갈 수가 없었죠. 아들이 절 알아볼까봐 무서웠어요. 저를 보고 실망할까봐, 화를 낼까봐. 노인은 그날 하루 종일 아들을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멀찌감치서 들키지 않게. 아들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 없이도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아들의 행복을 망칠 것 같아서요. 그게 노인이 아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7년이 더 지났고 이제 2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회돼요. 그때 용기 내서 다가갈걸. 미안하다고 말할걸.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혼자 앉아서 가짜 문자나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 텐데. 노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노인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까지. 그렇다면 혹시 어르신 그때 대학교에서 아드님 보실 때 다른 사람도 봤나요? 어르신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 한 명 있었어요. 누구요? 아들 옆에 있던 여학생이요. 제가 너무 오래 쳐다봐서 그 학생이 절 봤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절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학생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근데 머리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노인의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아들이 올 가능성마저 사라질 것처럼. 어르신 일단 따뜻한 데 가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근처에 24시간 카페도 있고. 안 됩니다. 아들이 여기로 온다고 했으니 여기서 기다려야죠. 만약 제가 없으면 아들이 또 그냥 가버릴지도 몰라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28년 만의 기회를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거라도 사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노인을 뒤로하고 급히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핫팩과 따뜻한 커피 그리고 김밥 몇 줄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저 노인이 정말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 편의점을 나서는데 점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혹시 저 정류장에 계신 할아버지 아세요? 네. 아, 네. 조금 전에 알게 됐어요. 저분 사실 일주일 전부터 거의 매일 저기 계세요. 예? 일주일 전부터요? 점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은 오늘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정류장에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처음엔 그냥 쉬시는 줄 알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밤새 기다리시더라고요. 새벽에 출근하면 항상 저기 계시고 걱정돼서 몇 번 말 걸어봤는데 아들 기다린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그럼 오늘 받았다는 문자는 대체 뭐란 말인가요? 혹시 경찰에 신고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근데 본인이 여기 있겠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대요. 실종 신고도 아니고 본인 의지로 계신 거라서 그냥 가끔 순찰 돌 때 확인만 한대요. 점원의 말을 들으며 정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커피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핫팩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일주일 전에도 여기 오셨었나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키셨군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오늘 연락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전에 받은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이번 주 중에 찾아뵙겠습니다. 그 정류장에서 기다려주세요. 그 아래로 또 다른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엔 꼭 갈게요. 문자들을 보는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인을 이곳으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번호 정말 아드님 번호 맞으세요? 모르겠습니다. 28년 만에 온 연락인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전화는 안 해보셨어요? 했죠. 수십 번 했습니다. 근데 전화는 안 받아요. 문자만 보내고.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노인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주변에 아드님을 원망하는 사람이나 어르신께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 없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혼자 살아왔어요.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까지 괴롭힌단 말인가요? 혹시 최근에 누구한테 아드님 이야기를 하신 적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쯤 복지관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서 제 이야기를 좀 했죠. 어떤 이야기요? 그냥 아들을 찾고 있다고, 28년째 찾고 있다고, 꼭 만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분 연락처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이라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실마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노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8년 전 이야기도, 정류장 이야기도, 아들을 기다리는 노인의 마음도.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문자 아드님이 보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아요. 이게 진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래도 와야 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라도 진짜 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제가 안 와서 아들이 절 못 만나고 가면 어떡해요? 그럼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해요. 가짜인 걸 알면서도 와야 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이건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랑이었습니다. 처음 문자 받았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28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올 리가 없잖아요. 제 전화번호를 알 리도 없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정말 혹시 모르니까. 노인은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28년 전 아들의 사진. 이 아이가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디선가 저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기다리는 걸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노인은 속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속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기다리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노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왔어요? 노인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를 버렸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버린 게 아니에요. 찾았어요. 계속 찾았다고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뭐라고 보낼까요? 아니라고. 저는 아들을 버린 적 없다고, 매일 찾았다고, 미안하다고. 노인의 말은 점점 횡설수설이 되어갔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면 왜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갈 때 막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무능해서 지키지 못해서.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28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죄책감이, 후회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매일 보고 싶었다고요, 아들아. 누가 봐도 이건 악의적인 문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르신, 이거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안 돼요. 노인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진짜 아들이면 어떡해요? 아들이 저한테 화가 나서 이러는 거면요? 그럼 저는 아들의 마음도 받아줘야 해요. 원망도 받아야 하고 미움도 받아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엔 이미 모든 걸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번엔 꼭 만나러 가겠습니다. 노인은 그 문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기회가 있구나. 하지만 그건 다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는 노인을 계속해서 이 정류장으로 불러낼 것이고 노인은 계속해서 기다릴 것이고 그렇게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노인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건 아닐까? 어르신, 혹시 최근에 누가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물어본 적 없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통장이나 카드 같은 거 말씀하신 적은요? 그럴 리가요. 저는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노인의 말대로라면 금전적 목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새벽 1시가 넘어가자 거리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문자가 올까봐. 어르신,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죠. 내일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내일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낮일 수도 있고. 시간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노인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늦었잖아요. 저도 집에 가봤자 할 일 없어요.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노인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긴 밤을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 3시. 노인은 잠들지 않고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확인했지만 대부분은 광고 문자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4시쯤 노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21살 때였어요. 예? 21살이요? 28년 전이면 7살 아니었나요? 그게 사실은 한 번 더 만났었어요. 몰래. 노인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이혼 후 14년이 지났을 때 노인은 우연히 아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앞에서였습니다. 21살이 된 아들은 친구들과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어요. 다가갈 수가 없었죠. 아들이 절 알아볼까봐 무서웠어요. 저를 보고 실망할까봐, 화를 낼까봐. 노인은 그날 하루 종일 아들을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멀찌감치서 들키지 않게. 아들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 없이도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아들의 행복을 망칠 것 같아서요. 그게 노인이 아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7년이 더 지났고 이제 2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회돼요. 그때 용기 내서 다가갈걸. 미안하다고 말할걸.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혼자 앉아서 가짜 문자나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 텐데. 노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노인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까지. 그렇다면 혹시 어르신, 그때 대학교에서 아드님 보실 때 다른 사람도 봤나요?
어르신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 한 명 있었어요. 누구요? 아들 옆에 있던 여학생이요. 제가 너무 오래 쳐다봐서 그 학생이 절 봤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절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학생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근데 머리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김지은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회를 줬다니. 사람을 괴롭히면서 무슨 기회를 줬다는 건지.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 문자로 노인을 정류장에 불러내놓고 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김지은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28년 동안 아들을 찾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로 찾았나요? 진심으로 찾았나요? 아니면 그냥 찾는 척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7년 전 대학교 앞에서 그분을 봤어요. 멀리서 제 남자친구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지켜보더니 그냥 돌아가더군요. 다가가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진짜로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다가갔어야죠. 김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로 아들을 찾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면죄부가 필요한 건지. 자기 양심을 달래기 위해 찾는 척만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건 실험이에요. 진심을 시험하는. 만약 그분이 진짜로 아들을 만나고 싶다면 어떤 문자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벌써 지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답이에요. 그분은 진심이 아니에요. 김지은의 논리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걸 판단해요? 노인의 마음을, 28년의 시간을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그분보다 그 아들을 더 잘 알아요. 5년을 사귀었거든요.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지. 밤마다 울면서 아버지 얘기하던 거 다 봤어요. 김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했어요.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용서하고 싶어 하면서도 화가 났었죠.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면서. 저랑의 미래보다 과거의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버린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지. 왜 우리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지. 김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걸.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래야 제가 버림받은 이유가 정당화되니까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김지은은 노인을 괴롭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 아버지는 만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김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을 관찰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예. 그분은 진심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정류장에 나와 계셨어요. 비가 와도 추워도. 문자가 오지 않아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 기다리셨어요. 김지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금방 포기할 줄 알았어요. 하루 이틀이면 지쳐서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가 잔인한 문자를 보냈을 때도 아들이 원망하는 문자를 받았을 때도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김지은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그분은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7년 전에 다가가지 못한 건 겁이 나서였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행복을 망칠까봐, 아들이 실망할까봐 그냥 돌아간 거였어요. 김지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제 상처 때문에 무고한 노인을 괴롭혔어요. 제 화풀이를 위해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가지고 놀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김지은의 사과를 듣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르겠어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를 드렸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용서는 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정말로 아버지를 찾고 있나요? 김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고 있어요. 2년 동안 계속. 근데 못 찾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계속 이사를 다니셔서요. 고시원, 쪽방, 여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세요. 주민등록 주소도 옛날 주소 그대로고.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28년 만에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연락처 알아요? 네. 아직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연락해봐요. 지금 당장. 김지은은 망설였습니다. 2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는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김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 노인의 아들일 것입니다. 언아야. 지은이. 지은아?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미안, 갑자기 연락해서.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 시간 있어? 응, 뭔데? 김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찾고 있다고 했잖아. 내가 아버지 계신 곳 알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근데 설명이 좀 길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어디? 어디로 가면 돼? 김지은은 정류장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거기로 와. 그리고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와.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셨어. 전화를 끊고 김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겠대요. 1시간 후면 도착할 거래요. 좋아요. 그럼 우리도 가요. 노인한테 말씀드려야죠. 정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김지은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르신 소개할게요. 이분이 김지은 씨예요. 그리고 김지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자들 보낸 사람이에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에요. 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어르신을 이용했어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김지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라니까요. 김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화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예. 덕분에 일주일 동안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비록 가짜였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나를 찾고 있다는 희망을요. 노인의 말에 김지은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1시간 후면 도착해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진짜예요. 제가 연락했어요. 아드님은 그동안 계속 어르신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처를 몰라서 못 찾은 거예요. 노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그리고 천천히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28년 만에.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오나요? 정말 제 아들이 오는 건가요? 네. 곧 오실 거예요. 노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8년의 기다림이, 그리움이,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뭘 준비해야 하지. 옷도 이렇게 낡았고 머리도 단정하지 않고. 노인은 당황해하며 옷매를 만졌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대로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28년 만에 만나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아들이 실망하면 어떡해요. 노인의 걱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28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만나려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어르신, 아드님은 어르신의 모습을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도. 노인은 계속 옷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낡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센 머리, 초췌한 눈빛. 많이 늙었네요. 아들이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거예요. 어르신은 아버지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40분, 50분. 노인은 계속 길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아닐까 하고. 김지은도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를 하듯이. 그리고 마침내 일 시간이 지났습니다. 길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서둘러 걷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저기 오세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도 노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8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간 그 시간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두 걸음. 남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자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마침내 둘은 마주 섰습니다. 노인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7살이었던 그 아이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아.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28년 동안 그리워했던 얼굴. 꿈에서만 보던 얼굴. 이제는 주름지고 늙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노인은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노인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아빠를 용서해줘. 28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 28년 동안 참았던 눈물.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일어나세요.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찾지 않았냐고. 왜 저를 버렸냐고. 버린 게 아니야. 아빠는 너를 버린 적 없어. 매일 찾았어, 매일. 알아요. 이제 알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끌어안았습니다. 28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8년의 그리움이, 후회가, 그리고 사랑이. 그 모든 것이 그 포옹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함께 서 있던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28년 동안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건 용서였고, 화해였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둘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꿈이 아닌지 확인하듯이. 컸구나, 정말 많이 컸어. 네. 이제 35이에요. 그래, 35. 아빠가 너를 마지막으로 본 게 7살 때였는데. 저는 21살 때 아버지 봤어요. 예.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교 앞에서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시는 거 봤어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가갈 용기가 안 났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랬구나, 너도 무서웠구나. 둘은 다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노인은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여기 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아들도 웃었습니다.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죠? 그럼 매일 보자. 아빠는 이제 어디도 안 가. 부자는 다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8년의 시간이 비로소 의미를 가졌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용서를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부자가 포옹을 풀고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주변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28년 만에 되찾은 서로를 확인하며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김지은과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였지만 동시에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노트였습니다.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28년 동안 기록한 거야. 네가 다닐 만한 학교들, 살 만한 동네들 다 찾아다녔어. 노트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초등학교 앞.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 기다렸으나 찾지 못함. 2003년 11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중학교. 졸업 앨범 확인했으나 이름 없음. 2010년 5월 22일 서울 신촌 대학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나 만나지 못함. 수백, 수천 개의 기록들. 한 번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노트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찾으셨어요? 매일은 못 갔어. 일도 해야 했고 돈도 모아야 했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쉬는 날이면 나갔지. 네가 있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28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 대학교에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저를 보셨으면서. 노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무서웠어. 네가 아빠를 거부할까봐. 네가 아빠를 보고 실망할까봐. 그때 네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 친구들이랑 웃고 밝은 얼굴로. 아빠가 나타나면 그 행복이 깨질 것 같았어. 아버지. 그리고 아빠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 일용직 일하느라 작업복 입고 있었고 손은 거칠었고. 이런 아빠를 보면 네가 부끄러워할까봐.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고 돌아왔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버지를 제대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반신반의했었거든요. 엄마가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고 찾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날 멀리서 아버지를 보고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고 계셨다는 걸? 그랬구나, 네가 알고 있었구나. 근데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도 떼보고 전화번호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다 옛날 주소더라고요. 아버지 연락처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자주 이사 다녀서 그래. 일자리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녀 보니 주민등록도 제대로 옮기지 않았고 2년 동안 계속 찾았어요. 복지관도 가보고 주민센터도 가보고.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들은 김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김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네가 연락해줘서. 김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김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노인에게 거짓 문자를 보낸 것.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노인을 괴롭힌 것. 자신의 상처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이용한 것.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었어. 네가 나를 떠났을 때 나는 그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괴롭힌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일주일 동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매일 밤 추운 정류장에서 기다리셨다는 거 알아? 아들은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아버지를 찾아야 했어.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김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알아, 그게 내 착각이었어. 미안해. 노인이 일어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됐어. 그만해. 아버지, 근데 이 사람이. 됐다니까. 덕분에 우리가 만났잖아. 그게 아니라. 아빠는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지은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노인은 김지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김지은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김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으세요? 저는 어르신을 일주일 동안 괴롭혔는데 심지어 아드님인 척하면서 상처까지 드렸는데.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용서받았으니까. 예. 아들이 아빠를 용서해줬잖아. 28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것.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한 것. 다 용서해줬어. 그런데 아빠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안 되잖아. 노인의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은 씨도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해줬고.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김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한숨을 내쉬며 김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응. 나도 미안해. 그때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내 일만 생각했어.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나는 아버지를 찾는다고 너를 떠났지. 내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하지 못했어.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연인. 한때 사랑했지만 상처로 끝난 관계.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지? 김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그렇구나,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김지은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네가 행복하면 됐어. 너도 좋은 사람 만나.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다만 이번엔 조금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야. 김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됐어.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아들아, 이거. 이게 뭐예요? 아빠가 28년 동안 모은 돈이야. 내 용돈으로 주려고. 봉투를 열자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심지어 1,000원짜리까지. 온갖 지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 세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꽤 될 거야. 28년 동안 조금씩 모았으니까. 아들은 봉투를 받아들고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받아. 아빠가 내게 줄 수 있는 거라곤 이것밖에 없어.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가 쓰셔야죠. 생활비도 필요하시고.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이제 널 만났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들은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정말. 아빠가 고맙지. 이렇게 찾아와줘서. 이렇게 아빠를 용서해줘서. 부자는 다시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 28년이라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노인에게는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이었고 아들에게는 용서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정류장에는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과 아들, 김지은, 그리고 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아빠는 뭐든 좋아.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같이 살아요. 응? 같이? 네. 이제 떨어지기 싫어요. 28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같이 살아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될까? 아빠가 너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짐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도 아버지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 아들이 결혼했구나. 아빠가 몰랐네. 네. 작년에 했어요. 아버지를 찾으면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노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요? 집으로.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부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과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행이다. 김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해피엔딩이네요. 해피엔딩 그런가?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신도 배웠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김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과거에 머물지 말고. 그래야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예요. 저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저 기억하세요? 정류장에서 만났던. 물론 기억하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날 밤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도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아들이 복이 많네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안 될까요? 예. 저처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기다리면 언젠가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노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 쓰기로. 28년을 기다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결국 이루어진 재회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고 차가웠던 바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 정류장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울고 있던 노인의 모습이, 그리고 아들과 재회하던 그 순간이. 어느 토요일 오후 노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요.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으니까요.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노인이 직접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날 밤 정류장에서 봤던 초췌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옷도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는 한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 아버님 혼자 두지 않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각종 나물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로요. 며느리의 말에 노인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매일 맛있는 거 해주니까 살이 좀 쪘어요. 그게 좋은 거죠. 건강하셔야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들과는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아들이랑 같이. 그리고 점심에는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오후에는 근처 경로당에 가기도 하고 저녁에는 가족들이랑 TV 보면서 시간 보내고. 노인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28년 동안 꿈꿨던 일상이에요. 가족과 함께 밥 먹고 같이 웃고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든든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 달에 좋은 일도 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이제 3개월 됐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손주 본다고. 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된대요. 28년 동안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다니. 꿈만 같아요.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손주 키우는 거 도와드릴게요. 가족의 대화를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해피엔딩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김지은 씨요? 글쎄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서. 사실 제가 한 번 만났어요. 예. 1달 전쯤이요. 복지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노인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김지은을 만났을 때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있었고 표정도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은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르신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대학원 그만뒀어요. 예? 왜요? 제 연구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하세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어서요. 그리고 다시 공부할 거예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젊을 때 실수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거기서 배우는 거니까요. 어르신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됐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지은 씨 덕분에 아들을 만났잖아요. 그래도 지은 씨도 이제 행복하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을 보고 살아가세요. 김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둘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지은이한테 연락했어요. 괜찮냐고. 지은이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밝아지고. 다행이네요. 네. 지은이도 이제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실 즈음 노인이 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액자였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액자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노인과 아들, 며느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찍었어요.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정말 좋은 사진이네요. 28년 만에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이제 여기 손주도 추가될 거고요. 노인은 액자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2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르신, 그때 정류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아들이 올 거라고 믿으셨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어요.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래도 가야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았죠. 매일 밤 추운 정류장에 나가는 게. 아무도 오지 않는데 계속 기다리는 게. 근데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어렸을 때 함께하지 못했고, 자라는 걸 지켜보지 못했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다리는 것만큼은 해야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만큼은. 그래서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기다리면 언젠가 온다고. 노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손주 태어나면 꼭 보여드릴게요. 네. 꼭 그럴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노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이 이야기 꼭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희망을 잃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약속할게요. 노인은 마지막으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정류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노인을 처음 만났던 그곳.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28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곳에서 부자가 재회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위해 밤 11시 58분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막차 시간이 지나가고 정류장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었죠. 타이핑을 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사람들에게 진짜 의미가 전달될까?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진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기다리면 언젠가 온다고. 그래, 이게 핵심이구나.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것.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노인의 28년, 아들의 그리움, 김지은의 잘못과 깨달음,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재회.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글을 다 쓰고 읽어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틀 후 이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28년을 기다린 아버지였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울면서 읽었어요. 저도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포기하지 말아야겠어요. 저는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됐어요. 이 글 읽고 용기 내서 연락해봐야겠어요. 감동적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에 힘을 느꼈어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사람들,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들, 화해하고 싶은 사람들. 그중 하나의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아들과 싸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 깨달았어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오늘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는 것을. 일주일 후 노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글 잘 봤어요. 정말 잘 쓰셨더라고요. 감사해요. 반응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대요. 그거 아세요? 그 글 보고 저한테 연락 온 사람이 있어요. 예? 누구요? 제 동생이요. 20년 동안 연락 안 했던.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생이 그 글 보고 혹시 형이 아닐까 싶어서 연락했대요. 이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 다행이에요. 네. 덕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족을 찾게 됐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힘이란 이런 거구나.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로부터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노인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노인은 매일 손주를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때 못해준 것들을 손주에게 해주면서. 김지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식으로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말라고, 기다리면 언젠가 온다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어느 가을날 다시 그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노인은 가족을 되찾았고 김지은은 새로운 길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류장에서 울고 있던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못 본 척하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때로는 멈춰 서는 용기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각자의 길을 가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봐야 합니다. 우리 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그날 밤 정류장에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것. 28년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28년을 그리워한 아들처럼.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정류장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단순한 정류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28년의 기다림이 끝난 곳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곳입니다. 일어서서 벤치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기다리면 언젠가 온다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도 멈춰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28년을 기다린 아버지가 증명했듯이 그날 밤 정류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신 곁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언젠가 옵니다. 28년을 기다린 아버지가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